옛날 옛적 푸른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평화로운 고래. 끝도 없이 넓은 논밭과 거대한 곡간을 가진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며 두 아들에게 재산을 공평히 나누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탐욕에 눈이 먼 형 도연은 도장과 서류들을 가짜로 만들어 모든 재산을 독차지했습니다. 동생 서진은 곰팡이 핀 쌀 한 대박조차 얻지 못한 채 내 운명을 내가 시험해 보라는 형의 차가운 말과 함께 빈손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배신감 속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가문을 다시 세우리라 다짐하며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덧 서산 너머로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마을을 벗어나 거친 흙길을 걷던 서진은 나무다리 근처에서 길가에 쓰러진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먼지에 뒤덮인 얼굴과 바짝 마른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말없이 보자기를 풀어 남아있던 마지막 물 한 모금과 마른 떡 반 조각을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여인은 서진의 손을 밀어내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날이 안 됩니다. 저를 살리려다 날이 맞아 해를 입으실까 두렵습니다. 여인은 품속의 비단 주머니를 꼭 움켜쥔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숲속에서 저기 다리 근처에 누가 있는 것 같다.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뒤져라. 추격자들의 횃불이 보이고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여인의 저고리는 가시덩굴에 찢겨 있었고 버선발은 돌부리에 치여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바로 여인을 부축해 자기 등에 업어 올렸습니다. 추격자들의 함성을 뒤로 한 채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끝을 알 수 없는 황량한 들판을 가로질러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한참을 달려 두 사람의 발길이 멈춘 곳은 숲 한구석에 버려진 지붕마저 썩어 내려앉은 낡은 오두막 앞이었습니다. 오갈 곳 없던 두 사람은 비바람 겨우 피할 수 있는 그 초라한 오두막이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이들에게 곁에 있는 서로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인연,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서로의 존재는 단순한 남녀의 정을 넘어 서로를 의지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고 하루를 견뎌내는 것조차 버거운 나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등불 삼아 모질고도 고된 삶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추운 밤이면 얇은 멍석 한 장에 기대어 서로의 온기로 온몸을 녹였고 때로는 맹물 한 모금으로 쓰린 배고픔을 달래야 했습니다. 서진은 장터에서 거친 짐을 날랐고 여인은 사르르듯 차가운 강바람을 맞으며 손마디가 갈라지도록 남의 집 빨래를 하며 하루하루 끼니를 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견뎌낸 고통의 시간은 두 사람을 단순한 남남이 아닌 하나의 운명으로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반드시 함께 일어서리라 맹세한 지 어느덧 1년의 세월이 흐르고 두 사람은 그간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시장 구석에 작고 허름한 국밥집을 열었습니다. 솥에선 늘 김이 올랐으나 손님은 적었습니다. 어느 날 배고픔에 지친 할머니와 어린 손주가 문 밖을 서성이자 여인은 주저없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한 국밥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여인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국밥을 정성껏 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주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들이 올 때마다
정성을 다해 국밥을 대접하였고 아이의 옷이 헤어지면 말없이 새 옷을 지어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날 아침 아이가 울며 달려와 할머니가 아프다고 알렸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간 그곳 찬바람 들어오는 그 차디찬 오두막에 할머니가 기운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여인의 손을 꼭 부여잡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곡한 부탁을 남겼습니다. 내 손주를 부디 자네가 거두어 주게나.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나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끝 풀만 무성한 그 버려진 땅을 사게나. 지금은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는 결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보배로운 땅일세. 할머니는 이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채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인은 갈 곳 없는 아이를 거두어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어느덧 소년으로 자란 아이는 낮에는 고사리 손으로 국밥 그릇을 나르고 밤에는 서진의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특한 아들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밖에는 추적추적 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가마솥에서 푹 고아진 고기와 부드러운 우거지를 골라 듬뿍 담은 국밥 2그릇을 정성껏 보자기에 쌌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마을 끝자락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사는 영실이네 기억하니. 어머니가 몸져 누워 아이들이 며칠째 끼니를 걸렀다더구나. 이 국밥이 식기 전에 얼른 다녀오너라. 아이는 익숙한 듯 보자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가서 어머니께서 오늘 장사가 잘 되어 음식이 남았으니 버리기 아까워 보냈다고 전해드려라. 절대 선심 쓰는 척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는 빗줄기를 뚫고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국밥의 온기가 아이의 가슴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영실인의 마당에 들어서자 아이는 서진이 일러준 대로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실아, 우리 어머니께서 오늘 국밥이 너무 많이 남았다고 너희가 좀 도와달라고 하셨어. 어서 따뜻할 때 어머님과 나누어 먹으렴. 국밥 그릇을 받아든 영실이 어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이 아니라 자신들을 잊지 않았다는 위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빈 그릇 대신 따뜻한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국밥집으로 돌아온 아이가 여인의 치맛자락을 잡으며 어머니, 영실이네 방에 온기가 돌더라고요 라고 말할 때 서진과 여인은 비로소 자신들이 끓이는 것이 단순한 국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정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후 여인은 장사로 모은 돈이 생길 때마다 할머니가 말한 땅을 조금씩 사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쓸모없는 땅에 돈을 버린다며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으나 여인은 묵묵히 그 땅을 지켜나갔습니다. 국밥집이 자리를 잡고 삶이 조금은 평온해졌을 무렵 여인의 마음속엔 말 못한 사연으로 슬픔이 고여있곤 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등잔불이 타닥이며 타오르는 소리만이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등불 아래서 서진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실은 제게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서방님, 저는 본래 양반가의 딸이었으나 간신들의 모함으로 가문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가문의 억울함을 풀 증거를 품에 안고 여기까지 도망쳐온 것입니다.
서진은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늘 담담하게 국밥을 나르던 아내의 어깨 뒤에 이토록 무거운 운명의 짐이 지워져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서진의 손을 살포시 맞잡았습니다. 서방님, 부디 저의 이 억울한 사정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서방님, 재물은 바람에 날리나 지혜는 뼈에 새겨집니다. 이제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을 글을 읽으십시오. 서방님께서 큰 글을 읽어 힘을 가지시는 날, 비로소 저의 이 긴 도망도 끝이 날 것이옵니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국밥집의 밤은 깊어질 줄 몰랐습니다. 낮이면 가마솥에 뜨거운 김 속에서 거친 짐을 나르던 서진은 모두가 잠든 시각 비로소 붓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단순히 곁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때 한양에서 이름난 문장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녀는 서진에게 가장 엄격하고도 자애로운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장터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귀한 먹과 종이를 구해 주었고, 서진이 지쳐 고개를 떨굴 때마다 조용히 먹을 갈았습니다. 서방님, 이 먹물은 제 아버지의 눈물이고 저의 검은 한입니다. 부디 붓끝이 무뎌지지 않게 하소서. 아내의 그 한마디는 서진의 가슴에 날카로운 채찍질이 되었습니다. 이 글자 하나가 세상의 굽은 길을 바로잡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아내의 낭낭한 목소리가 문밖 빗소리와 섞여 흐르면 서진은 그 목소리를 등불 삼아 붓을 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타고 들어와 아내의 야윈 어깨를 비추는 밤이면 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의 도망을 끝내줄 수만 있다면 내 눈이 멀고 손이 닳아 없어져도 좋다고. 그렇게 두 사람의 밤은 등불이 꺼진 뒤에도 서로의 온기와 결연한 의지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는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아내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으며 반드시 그 원통함을 풀어주겠노라 눈빛으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여인이 사두었던 땅 근처에 큰 시장이 들어선다는 관아의 공고가 붙었습니다. 국밥집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던 어느 비오는 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손 안에 국물이 잦아들고 문을 닫으려 할 무렵, 형 도연이 관아의 아전 둘을 거느리고 위세를 떨치며 나타났습니다. 도연은 젖은 옷을 털지도 않은 채 국밥집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복에 서진 내 듣자 하니 자네가 강가 끝자락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풀밭을 샀다더군. 관아에서도 그 땅은 버려진 땅이라 하니 내가 형된 도리로 선심을 써서 헐값에라도 사주려 하네. 그 돈이면 이 국밥집을 번듯하게 고칠 수도 있지 않겠나. 서진의 얼굴은 흙빛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땅은 아내가 한 푼 두 푼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약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처럼 지켜온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진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자 도연은 곁에 선 아전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만약 내 호의를 거절한다면 앞으로 이 가게가 이 고을에서 편히 장사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걸세. 관아의 법도가 그리 만만한 줄 아는가? 노골적인 협박에 서진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던 그때 안채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단호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내의 눈빛은 쏟아지는 빗줄기보다도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님, 땅값은 은전 몇 잎으로 매길 수 있을지 모르나 사람의 약속은 그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땅은 단순히 흙과 풀이 아니라 저희의 신의가 담긴 곳이니 죽어도 팔지 않겠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주십시오. 아내의 서슬 퍼런 기계에 도연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나 이내 눈빛을 서늘하게 식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냐 그우만이 언제까지 가는지 지켜보마. 후회해도 그때는 늦을 것이다. 도연은 빗속으로 사라졌으나 그가 남긴 서늘한 경고는 국밥집 마당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은 아내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떤 풍파가 닥쳐도 이 땅과 아내의 마음을 지키겠노라. 빗소리 속에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서진과 아내의 정성이 깃든 국밥은 입소문을 타고 골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솥에서는 사시사철 구수한 김이 끊이지 않았고 여인이 사두었던 황무지 근처로 큰 시장이 옮겨오면서 국밥집은 자연스럽게 시장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날로 커져 처음에 낡은 탁자는 윤기 나는 나무 탁자로 바뀌었으며 국밥집 마당에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부유해진 뒤에도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국밥집 한쪽에는 항상 나눔소치라 불리는 작은 가마솥이 따로 걸려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문 밖에서 서성이는 거린이나 끼니를 걸은 노비들이 찾아오면 여인은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그들을 따뜻한 자리로 안내하였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어서 드세요. 사람은 배가 든든해야 희망도 품는 법입니다. 서진 역시 장사를 마치면 남은 국물을 고이 담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의 집을 일일이 찾아 갖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시장터의 보살이라 부르며 칭송하였습니다. 서진의 성공 소식은 결국 형 도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도박과 사치로 탕진해 가던 도연은 동생이 큰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장날 도연은 거친 불량배들을 이끌고 국밥집에 나타나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식탁을 발로 차며 내 이놈 서진아 내 집안의 비법을 훔쳐다가 여기서 장사하고 있었다니 당장 이 가게의 절반을 내놓지 못할까? 도연은 손님들이 먹던 그릇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가마솥에 찬물을 끼얹는 등 무도한 짓을 일삼았습니다. 서진은 형의 난동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였으나 시장 상인들이 힘을 합쳐 도연을 막아섰습니다. 시장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제 동생에게 이리도 모질게 구는 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오. 당장 물러나지 못하겠소. 상인들이 입을 모아 호통을 치자 도연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리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관가에 허위로 고발하여 장사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깊은 밤 몰래 국밥집 앞에 오물을 끼얹는 등 온갖 비열한 행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묵묵히 형의 목까지 덕을 쌓으며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국밥집을 운영하며 형의 행패를 견뎌낸 지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낮에는 시장터에서 국밥을 나르고 밤에는 아내가 돋워주는 등불 아래서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며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아내는 장터에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한양의 귀한 서책들을 구해다 주었고 남편이 글을 읽는 내내 옆에서 묵묵히 먹을 갈며 조용히 응원하였습니다.
아내의 지극한 내조 속에 서진의 학문은 날로 깊어져 이제는 그 을의 어떤 선비와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과거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곁에서 묵묵히 보따리를 꾸리던 아내의 손을 가만히 꼭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등은 차가운 강물에 빨래하고 거친 가마솥을 닦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 손을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당신의 고운 손이 이토록 거칠어질 동안 글만 읽었으니 참으로 면목이 없구려. 당신의 헌신과 믿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즉에 길 위에서 쓰러졌을 것이요. 내가 한양에 가는 것은 벼슬을 탐해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이 은혜를 갚기 위함임을 잊지 말아주시오. 서진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돌아오겠노라. 등잔불 아래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과거길에 오르는 날 여인은 서진의 보따리에 따뜻한 주먹밥을 넣어주며 마지막 배웅하였습니다. 서진이 한양으로 길을 떠난 뒤 국밥집의 가마솥 김은 변함없이 피어올랐으나 아내의 마음은 늘 남편이 넘어간 먼 고갯마루에 닿아 있었습니다. 서진 역시 험한 산등성이를 넘고 찬 이슬을 맞으며 노숙을 하는 중에도 아내의 거친 손마디를 떠올리며 흐트러지는 마음을 잡고 또 잡았습니다. 한양 땅 시험장에 들어선 서진은 그 많은 선비 사이에서도 당당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서진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시제를 정성껏 써 내려갔으며 그 간절함은 문장마다 깊게 배어들었습니다. 고향의 아내는 매일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전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장원급제한 어사사또가 오신다고 하며 환호하였습니다. 서진의 시선은 오직 저 멀리 보이는 작고 낡은 국밥집을 향해 있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벌컥 열리더니 소식을 들은 아내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서진은 말에서 내려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진은 아내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약조한 대로 당신의 한을 풀기 위해 돌아왔소. 이제 더는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서진은 아내의 거친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눈물을 훔치던 마을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두 사람이 함께 일궈낸 국밥집 위로 따사로운 봄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암행어사가 된 서진은 여인의 가문을 몰락시킨 모함의 경위를 만천하에 밝히었고 죄인들은 엄벌을 받았습니다. 형 도연 역시 모든 재산을 잃고 서진의 덕을 우러러보며 참회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잔치 대신 평생의 터전이었던 국밥집 마당에서 소박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가마솥에서는 어느 때보다 깊고 구수한 국밥 냄새가 피어올라 온 고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떠들썩했던 잔치가 끝나고 달빛이 마당을 비추는 밤, 이제는 든든한 아들이 된 아이가 맑은 목소리로 책을 읽고 있었고 서진과 아내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서로의 거친 손을 맞잡고 빙글에 미소 지었습니다. 내 반드시 이 온기를 잊지 않고 세상의 그늘진 곳을 밝히며 살겠소. 서진의 다짐 위로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겹쳤습니다.
그 행복한 웃음소리는 국밥집 담장을 넘고 은하수가 흐르는 밤하늘로 별빛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끓여낸 국밥 한 그릇처럼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